예, 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4대 기판력의 범위 사안 파악하시죠. 갑은 2006년 3월 8일 의리에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상해를 입게 되자 전화자의 의를 상대로 선배 청구. 갑은 위 소송에서 사고로 인하여 농촌 일용 노동자의 노동률 10% 상실, 일시 손해 중 그 일부로서 우선 2천만 원, 그죠? 그 일부 명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명시했다. 그 일부로서 우선 2천만 원 구하고 아울러 변종 당시까지 지출한 치료비 500만 원 및 위자료,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손해 3개설, 그죠?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전화자의 일시손해 2천만 원, 치료비 300, 위자료 200, 명하는 판결 선고, 그 판결이 확정. 그 후 갑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후유장애의 부인은 동일하나 현재 취업 중인 중기기사로서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20% 상실 전소의 변론 종결 후에도 같은 부위 치료를 위하여 추가 치료를 지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일시손해액에서 전소에서 인용된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일시손해 3천만 원, 변종 후 지출한 치료비 200만 원, 변종 후래죠, 그죠? 변종 후 200만 원, 적정 위자료에서 전소에 배상받은 위자료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500만 원. 소를 제기하였다. 갑의 후소가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 및 근거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판례에 따르시오. 예. 손해 3개설 중에서 적극적 손해, 치료비, 이실이익, 소극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손해, 손해 3개 별로 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예. 그래서 일부 청구하고 결합한 사례 문제입니다. 결론은 갑의 후소 중 일시 손해 청구 부분과 치료비 청구 부분은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으나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판력이 저촉된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일시 손해는 명시했잖아, 그죠? 일부로서 우선 내가 2천을 청구한다. 그랬으니까 명시적 일부 청구야. 그럴 때는 명시한 부분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명시하지 않은 잔부 청구를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다. 일시손해 부분은. 치료비 청구 부분은 뭡니까? 변종 후에 다시 치료비가 또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변론 종결 후에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소송물이 달라.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질 않아. 근데 위자료는 아무 말이 없었어. 그죠? 그럴 때 그런 경우에 묵시적 일부 청구. 일부인지 잔부인지 밝히질 않았어. 그러면 전체의 나머지 청구 전체에 기판력이 미친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는 기판력이 저촉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 답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건지 길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의 소송물,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설과 설은 됐고, 예. 적극적 손해, 소극적, 정신적 손해 3개설. 예. 우리 판례 입장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3개설입니다. 적극적 손해, 일테면 내가 지출한 치료비, 소극적 손해, 일실이 그로 인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었던 내가 벌지 못한 그 손해, 그 정신적 손해 3개설이다. 판례는 읽어봅시다.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시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치적 고통에 따른 정치적 손해 3가지로 나누어진다. 예, 판례 표현이었습니다. 일시손해, 기판력적 여기에 일부 청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문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 일부로서 우선 2천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견해 대립이 있으나 명시설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일부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한 개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소송물은 채권의 일부의 전부뿐이지 전부의 전부는 아닌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잔부라고 그러죠. 잔부. 나물 잔자. 그죠? 요렇게 써가지고. 잔부. 사안의 겸토. 소극적 재산상 손해의 경우 갑이 전소에서 일부만을 청구함을 명시했기 때문에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명시적으로 청구한 2천만 원 범위에서 하나에 미치므로 후소 중 갑이 전소에서 청구한 2천만 원 후소에서는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 별개 소송물. 별개 소송물. 예, 사안으로 바로 봅시다.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배상명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이겠죠.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종 당시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됐습니다. 변종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 별개의 소송물 예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별개의 소송물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맞다. 근데 위자료에 대해서는 얘기가 또 달라. 그죠? 위자료의 경우에는 갑이 전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갑의 후소 중 위자료 청구 그 부분은 전소 확정 판결에 저촉된다. 시적 범위는 됐다. 예. 묵시적 일부 청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일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전부의 기판력이 미친다. 좋습니다. 이제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봅니다. 다 보고 사례를 풀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일부 청구 또 있네. 그 정도 가면 되겠습니다. 기판력이라 하면 통역 여기 아까는 또 구속력이라고 그러더니 예, 저런 것이다. 저런 법 사상에서 유래된 것이다. 됐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소송 당사자만 미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제3자에 대해서 확장하는데 그 제3자 확장되는 제3자가 누구냐에 관한 것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상대성의 원칙, 기판력 원칙적으로 이익 불이익 간의 당사자 간에만 미친다. 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기판력 받을 이유가 없죠. 그죠? 됐다. 당사자에 미치는 근거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당사자와 동일시할 지위에 있는 제3자. 여기 제3자가 누구냐가 이 논의의 핵심이다. 그 유명한 변종 후의 승계인,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내가 목적물 인도 청구, 토지 가옥, 그렇죠? 인도 청구를 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 변론 종결됐는데 그 사람이 한테 내가 이겼어. 이겨본들 뭐합니까?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넘기면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끼리만 주장하는 거지 제3자한테 물건이 넘어갔는데 그 사람한테 달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태를 예상하고 변종 후의 승계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죠?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승소 당사자의 지위를 그 말씀이에요. 그죠? 승계인의 범위에서 변종 후 소송물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 그거죠. 그죠? 당사자 적격을 취득한 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쟁점을 꼭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 이 쟁점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변종 후의 승계인이냐 아니냐. 예. 그 제3자에게 기판력이 확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례 쟁점이고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구소송물 이론은 저러면 판례는 이렇게 바꾸어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판례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를 따져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니까 피고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승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만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아직까지는 문장이 좀 추상적이죠. 그죠? 무슨 말이야, 저 물권, 채권. 물권 그러면은 말소등기 떠올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소등기는 민법 제213조 내지는 214조에 근거하여 나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내 물건을 방해하지 마라. 이런 거라고. 그죠? 그래서 말소등기라는 것은 민법 제213조와 214조를 근거로 대세적인 효력을 주장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물권적이다 그러면 말소등기 떠올리시고 채권적이다 그러면 이전등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왜? 이전등기는 니하고 내하고 둘이서만 효력이 있는 거잖아. 그죠? 이전등기는. 말소등기는 대세적으로. 그죠? 누구든지 내 소유권을 방해해 물건에 대세효가 있으니까. 근데 이전등기는 계약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단어를 보시면 말소등기 떠올리시고 요 단어를 보시면 이전등기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다. 또 나온다. 구소송물 이론에 취하는 판례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 이것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 이것이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 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말소 등기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는 피고로부터 변종 후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를 승계인으로 됐죠? 에 반하여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말소가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승계인이 아니라고 본다. 예. 잘 정리하십니다. 그죠? 신소속물 됐고, 우리 알 필요 없어. 요 정도 정리를, 요거는 찬찬히 잘 정리해 두십니다. 그리고 쓰시게 되면은 이 얘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기판력의 작용, 시지설, 형식설, 예, 예, 삭제. 어이구, 아니다. 잘 모르겠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정리합니다. 근데 그 승계인, 변종 후의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변종 후의 승계인인데 그 사람이 등기가 10년 동안 나한테 돼 있었어. 그래서 나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해. 그것을, 그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자기 나름대로 그 승계인 기판력을 막을 수 있는, 기판력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방어 방법이 있어. 그죠? 예를 들면 아까처럼 나는 그래 변종 후의 승계인이 맞는데 나는 10년 동안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라는 걸 예상하시면 저거 됩니다. 그죠? 판례가 무슨 설을 취하고 있다 저런 말 하지 마시고, 생각컨대, 생각은 자기는 하라고 그러십시오. 추정승계인입니다. 조문이 조문. 추정승계인 여기서부터. 변종 전에 승계되었다. 변종 후에 승계인을 얘기잖아. 그죠? 여태까지는. 그죠? 변종 후에 승계인인데 변종 전에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변종 시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종 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추정 승계인 조문이 있어. 그죠? 그래 아시면 됩니다. 승계를 진술하자 저런 거 됐고, 그 다음에 청구 목적의 소지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기판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를 지금 218조 조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청구 목적물의 소지자 또한 그 제3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구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해서 기판력이 확장되는데 패소자가 물건을 타인에게 소지시켜 집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청구 목적 소지자를 당사자와 동일시하여 기판력을 미치게 하고 있다. 청구의 목적물이겠지요. 소지자. 여기에 소지자는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수취인, 창고업자 이런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 임차인이나 질권자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해당하지 않는다. 견해도 있다. 견해는 됐고, 그 다음 계속됩니다. 사망에 218조를 직접 열어서 찬찬히 뜯어보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죠? 타인의 권리 이익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 수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그 권리 이익의 귀속 주체인 본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예를 들면 선정 당사자 같은 경우죠. 그죠?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미친다. 그 다음에 그럼 채권자 대의소송도 소송 담당이라면서요.
예, 제3자 법정 소송 담당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판례의 견해는 여기서 약간 변형을 가합니다. 요게 맨날 또 시험 나오죠. 그죠? 읽어봅시다.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문제된다. 그렇겠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는 미치지 않음을 근거로 또 설이다. 설. 그죠? 여기서부터. 채무자의 절차 보장을 위해 이게 논거예요. 논거. 절차 보장. 채무자도 절차 보장 받아 기판력의 정당성 근거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판결에 참가했거나 아니면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판결 과정의 절차를 보장받았을 때 그 판결에 복종하는 거지. 그 판결하고 나하고 전혀 뭐 상관없는데 내가 그 판결의 효력에 복종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그죠? 절차 보장이라는 게. 그죠?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라고 합니다. 예. 채무자의 절차 보장을 위해 채무자가 고지 등을 받아 소송 고지. 야, 내가 이런 소송하고 있으니까 알아라 하고 고지를 해. 그죠? 보조 참가했을 때 소송 고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고지 등을 받아 대의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았을 때, 반드시 알았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미친다. 저충성이래요. 미친다. 그게 판례다. 여기서 중복제소의 경우는 중복제소하고 우리 지난지 한참 됐는데 중복제소의 경우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 소송이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동일한 청구로 소송이 또 들어갔을 때 이게 중복제소냐? 그런 경우의 판례는 알았든 몰랐든 간에 중복제소다. 근데 기판력에서는 알았을 때에만 기판력이 미친다.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헷갈리면 시험에서 딴 얘기 하겠죠. 그죠? 예.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소송 탈퇴자. 여기서는 가볍게 하고 가겠습니다. 제3자가 독당 참가, 참가 승계, 인수 승계, 제3자가 소송에 들어왔어.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나도 할 말이 딱 들어왔어. 그럼 그 사람 나갈 수도 있어. 그죠? 그런 거 소송 탈퇴라고 그래.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할 경우에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 상대 판결은 그 사람한테도 기판력이 미친다. 예.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시면 거기 가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제3자에게 확장 됐습니다. 이른바 대세효 관련 문제 됐습니다. 그 정도. 예. 사례 하나 읽어보시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사안 파악합시다. 갑이 을을 상대로 A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 아직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병이 을로부터 A 부동산 양수하여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갑이 병을 상대로 확정 판결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받아 A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뭔가? 그 얘기군 조금 전에 했던 거죠. 그 쟁점을 사례로 물으셨어. 그죠? 승계 집행문이라는 게 변종후의 승계인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을에 대한 승소 판결 가지고 병에 대해서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한지 문제되는 바 판결의 효력이 병에게 미쳐 병이 변정 후에 승계인이 아닌지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하기 위한 요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거다. 그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변정 후에 승계인이 아니니에 대해서 학설됐고요. 예. 판례에 따라서 풉니다. 판례에 의한 문제 분명히 있었고 2004년인데도 그죠? 대법원은 구의론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맞소 청구의 경우에 피고의지를 승계한 자는 변정 후 승계인으로 보나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경우에는 변정 후의 승계인으로 보지 않는 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는 입장이다. 예.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검토는 하지 않고요. 사안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병은 변정 후의 승계인이 아니야. 왜? 이전 등기였으니까. 그죠? 변정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능하다. 다수설됐고 그 다른 고제 방법이 있으면 써봐라라고 하진 않았지만 거기까지 검토하셨어. 그죠? 이거죠, 이거. 그래서 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왜 안 해놨냐. 무턱대고 소송 들어가면 그 물건 벌써 소송 끝나고 다른 데 가 있는데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했어야지. 예, 그 말씀입니다. 사안 해결 찬찬히 이거 봅시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적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기한 확정 판결의 효력은 판결 확정 후 등기를 마친 병에게 미치지 않는다. 변정 후 승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기판력을 전제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미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하였어야 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또 긴 사례, 계속 사례인데 사례 또 봅시다. 또 사례다. 그죠? 추가 청구와 변경의 소가구 아니에요. 변경해소 제가 친 시험이거든요. 변경해소 정기금 변경해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쓰지 말라는 문제였어요. 그거 쓰지 말고 기판력으로 풀어라. 정기금 변경해소 조문 찾아보면 요건도 맞지도 않아. 그죠? 예. 문제 사안 파악합시다. 기본적 사실관계. 갑이 2010년 5월 12일 을보험회사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병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갑은 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갑에 대한 신체 감정을 한 결과 갑의 기대 여명이 전할자부터 3년으로 평가된 것을 기초로 1심 법원은 전할자의 갑에게 일시수입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을 산정한 합계 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전할자에 확정되었다. 한편 을회사는 위 판결에 따라 갑에게 4억 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 지급하였다. 1번 추가적 사실관계. 원고 갑이 2012년 9월 21일 사망하자 을회사는 갑의 상속인인 갑의 부모를 상대로 갑이 인정된 기대 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기 때문에 당초 확정된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사망 시점 이후의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위치료비 및 개호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는 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을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예, 청구 기각이겠습니까? 청구 인용이겠습니까? 먼저 그 두 개를 먼저 찍어 놔야지, 그죠? 답을, 그죠? 청구 기각 되겠죠, 그죠? 왜? 얼핏 생각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금원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청구 기각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1번 풀고 또 2번 또 보겠습니다. 판결의 확정과 일찍 사망한 경우에 기판력의 발생, 전소 기판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갑의 상속인이 당연히 변정 후의 승계인입니다. 그죠? 예, 예. 포괄 승계인이니까. 객관적 범위,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에서 발생한 다음에 발생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후소에. 어떻게? 동일관계, 성결관계, 모순관계 등으로. 이런 경우에는 모순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확정 판결에 대해서 확정 판결로 돈을 지급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기대 영명보다 일찍 죽었으니 그 나머지 부당이득으로 내놓으시오. 전소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이잖아. 그죠? 그래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그 말인데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입니다. 객관적 범위에서 기판력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하고 그 발생한 기판력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판력은 후소 소송물이 전소 소송물과 동일할 때, 성결 문제일 때, 모순관계일 때 작용한다. 사안에서 여기 후소의 소송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전소 소송물과 모순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즉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 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호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허용될 수 없다. 민법 741조인가 그렇죠, 그죠?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돼, 그죠? 왜 없습니까, 그죠? 확정 판결인데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적 범위 됐고 사안의 해결 기각 판결을 한다. 늦게 사망 2번이다, 그죠? 2번 추가적 사실관계. 원고갑은 위 여명기간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갑은 2016년 전날짜에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개업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이 다시 원고갑에 대한 신체 감정을 촉탁한 결과 감정인은 그 감정일인 전날짜부터 10년 후까지 갑의 여명이 연장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감정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제1심 법원이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 기간을 넘어선 기간에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개업비 등에 대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느낌상 저 경우에는 인용해야 되겠죠, 그죠? 1번에는 그냥 기판력, 복잡한 이론 잘 몰라도
느낌상 1번은 왠지 좀 청구 기각이 돼야 될 것 같고 2번은 왠지 좀 청구 인용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대부분 사례형 문제에서는 우리가 받은 느낌이 맞습니다. 그게 답 맞아요. 그죠? 답이 맞으면 뭐합니까? 그죠? 이유가 맞아야지. 맞은 게 아니죠. 그런 건, 그죠? 여담이었고요. 늦게 사망한 경우의 문제. 네. 봅시다. 기대 여명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기대 여명이 연장된 경우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청구를 못한다면 공평에 반한다. 추가 청구의 별소하고 기판령 문제. 여기서부터 봅시다. 학설은 됐고 여명 연장으로 추가 청구를 한 사건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적극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 변종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변종 후에 그 경우에 그 소송 변종 당시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부분 청구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니까 별개의 소송물 예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은 시적 범위 그죠? 변종 전에 변종 후의 사정을 내가 예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시적 범위로 풀었군. 근데 변종 후의 사정은 그건 별개의 소송물 아니냐 이러면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로 풀었군. 그래서 이러한 설설들이 있습니다. 그죠? 시적 한계설. 아까 제가 같은 판례를 보고도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하는 겁니다. 알 필요 있을까요? 그죠? 됐고 판례만 하면 됩니다. 판례에서는 판례 원문에 보면은 변종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점 범위로 풀었다. 판례 평석을 그렇게 하시고 또 별개의 소송물이라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는 객관적 범위로 푸는 거다. 이렇게 평석하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그 결과가 설설인데 그냥 판례 입장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의 소 가부 판례 예, 변경의 소 쓰지 않습니다. 이거 쓰지 말라는 문제였는데 잘못 쓰신 거예요. 이건. 이거는 다른 사안인데. 정기금 변경의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피해자의 기대 여명이 종전 예측에 수년 연장되어 향후 치료 및 개호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은 이거야. 전서 변론 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추가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전소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시적 범위로 푸는 거 아니냐. 변종 전에 변종 후의 사정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시 변론 종결 당시의 기준으로 이거는 기판력 시적 범위로 접근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아까처럼 별개 소송물 객관적 범위로 했다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청구입니다. 일부 청구가 여기서는 다 나온다. 그죠? 일부 청구에 관한 쟁점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안 파악하시죠. 갑은 전화자의 친구인 을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저렇게 변제기는 저렇게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 을이 사업 실패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잠적해버린 탓에 그로부터 일체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갑은 전할자가 되어 위대여 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을을 상대로 판결이라도 받아들여고 위대여 원리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우선 법원에 위대여금 중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다. 위 사례 관련하여 일부 청구로 생길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소송법상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일부 청구의 모든 쟁점을 모아 놓으셨군요. 1점. 갑은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와는 별개로 나머지 대여원금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중복죄소가 일부 청구와 중복죄소의 문제이군요. 예, 맞습니다. 2점. 위 소송 제기로 대여원금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소멸시효 중단이군요. 3점. 위 소송에서 구하는 대여원금 1,000만 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갑이 나머지 대여원금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가능한가? 예, 일부 청구와 기판력의 문제이군요. 맞습니다. 일부 청구의 모든 문제를 한 문제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기 되게 좋다, 그죠? 판례 입장은 모든 경우에 명시설. 명시했으면 거기만 해당이 되고, 명시 안 하고 묵시로 들어왔어. 묵시로 들어왔으면 전체로 들어온다는. 예를 들어서 시효 중단, 중복죄소 다 똑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문 1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중복소송. 중복소송이라는 것은 이 조문에서 있다. 요건은 요렇다. 단사자 동일, 청구 동일,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중복소송 쓸 때는 저 세 개 조문을 보면 생각나게끔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효과.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게 효과, 지어, 잠부 청구의 중복소송. 쉽다,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전소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중복소송이 되지만, 그죠? 묵시적으로 갔으면 전부니까 중복소송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죠?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했어. 그럼 요만큼이야 내 거는 그랬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 미치니까 중복죄소가 아닌 거죠. 그죠? 판례 입장은 결론. 갑이 위 소송에서 일부 청구 명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명시했으면 이렇고 명시 안 했으면 이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안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 2, 시효 중단. 범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그죠? 일부 청구 명시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시효 중단이 되지만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의 동일성 범위 전부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되도록. 시효 중단할 때는 그러니까 명시 안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나머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시효가 중단되니까. 문 3,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객관적 범위. 이런 한자를 쓰시고. 예, 객관적 범위. 이 조문 일부 청구와 기판력입니다. 견해와 똑같습니다. 논리가 판례는. 전소에서 원고가 당해 청구가 일부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소송물이 되는 것은 당해 일부뿐이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물은 전부니까 잠부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 판례의 입장인 명시설, 명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되고 기판력도 거기에만 미치고 중복제소, 전소도 그 일부에 대해서만 효과가 생기지만 묵시적으로 일부 청구, 내가 명시하지 않았어 일부임을, 그랬을 때는 전체에 대해서 기판력도 미치고 시효도 중단된다는 판례의 명시서이었습니다. 일부 청구 다 요 한 문제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